미국이 40년간 자랑해온 군용차가 퇴출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기아가 만든 전술 차량이 나토 회원국에서 2,400대 넘게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싸구려 복사품이라고 조롱했던 미국 방산 로비스트가 직접 폴란드로 날아가 협박했습니다. 한국산 사면 패트리어트 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에 미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23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꺼낸 한마디, 그리고 5조 8천억 원짜리 계약서가 서명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나토 회원국의 하늘이 뚫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사된 군용 드론 38기가 벨라루스 상공을 넘어 폴란드 영공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 긴급 폐쇄, 루블린 공항 폐쇄, 제슈프 공항 폐쇄, 브로츠와프 공항까지 폴란드 주요 공항 4곳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토가 만들어진 지 76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나토 회원국 영공에 침투한 러시아 비행체를 실전에서 격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처음이었어요. 폴란드 공군 소속 F-35가 러시아 드론 한 기를 떨어뜨렸고 나토 76년 역사상 첫 번째 킬마크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벌어진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폴란드 F-16이 드론을 향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빗나갔습니다. 한 발에 12억 원이 넘는 미사일이었어요. 그 미사일은 그대로 날아가서 민간인 주택의 지붕을 관통해버렸습니다. 다행히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잠들어 있던 가족의 집을 12억짜리 미사일이 뚫고 들어간 겁니다. 수십만 원짜리 스티로폼 드론 하나를 잡으려고 12억짜리 미사일을 날렸는데 드론은 멀쩡하고 우리 편 집 지붕에 구멍이 뚫렸어요. 이 사건이 터진 지 약 5달 뒤 폴란드는 44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5조 8천억 원. 유럽 최대 규모의 드론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방패의 핵심 차량으로 선정된 건 미국 것도 아니고 독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아자동차가 만든 소형 전술 차량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일을 막는 겁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헤이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방산수출통제 부국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군사 기술이 어느 나라에 팔리고 어느 나라에 안 팔리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제 서명 하나면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 수출이 승인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27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저는 하나의 원칙을 믿어왔어요. 미국이 세계 군사 기술의 중심이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허락 아래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이라고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제 업무에서 늘 을의 위치에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 전투기의 엔진은 미국 지휘가 만들었고 한국 미사일의 핵심 부품에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3국에 무기를 팔려면 우리 상무부의 재수출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이건 허락이에요. 미국의 허락. 그 허락 없이는 한국이 볼트 하나도 제3국에 못 파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기아라고요? 기아가 나토 방패의 핵심이라고요? 제 아내가 타는 차가 기아 텔루라이드입니다. 주말마다 코스트코 갈 때 타는 그 SUV요. 그 회사가 만든 차가 나토의 동쪽 국경을 지키는 군용차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어요.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44억 달러, 총 740대의 차량, 그중 320대가 한국 기아의 전술 차량.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 프랭크 헤이즈는 디트로이트에서 38년을 일했습니다. AM 제너럴이라는 회사의 조립 라인에서요. 여러분 AM 제너럴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험비를 만든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군용차. 이라크전에서 달리고 아프간에서 달리고 할리우드 영화에 수없이 등장한 그 차를 만든 공장입니다.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첫 험비가 굴러나오던 날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 미국이 만들면 세계가 줄을 선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험비는 42년 동안 미군의 발이었고 60개국 넘게 수출됐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디트로이트 교회의 작은 집에서 거실 벽에 험비 사진을 걸어놓고 사셨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첫 출고된 험비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아래 액자에 아버지가 직접 쓴 문구가 있었습니다. Made in America, trusted by the world. 미국에서 만들고 세계가 믿는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자랐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크로포드, GDL사 유럽영업 부사장이에요. GDL은 미국 3대 방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험비의 후속 차량인 JLTV를 만든 곳이고 그 JLTV를 유럽에 팔려고 수년째 로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빅터였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키가 190이 넘고 목소리가 크고 악수를 할 때 상대방 손이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는 사람입니다. 워싱턴 방산 로비계에서 별명이 불도저예요.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이죠. 빅터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폴란드 건 봤지? 방금 봤어. 한국 놈들이 만든 거 알아? 기아, 현대 소나타에 군복 입힌 거야. 내가 직접 가서 뒤집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빅터가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웃음이 들렸습니다. 리처드, 간단해. 폴란드가 미국 차를 안 사면 미국이 폴란드를 지켜줘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잖아.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건도 있고 F-35 정비 허브건도 있어. 카드가 얼마든지 있다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으면 무게감이 달라져.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늦가을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27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무실에서 수백 건의 수출 승인과 수십 건의 수출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날 보고서의 숫자가 계속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44억 달러, 320대. 기아. 나는 빅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보자. 바르샤바 쇼팽공항에 내린 건 11월 초였습니다. 활주로를 빠져나오는데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때렸어요. 디트로이트의 겨울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 제임스 파커 대령이 서 있었어요. 주 폴란드 미국 대사관 무관입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고 오른쪽 관자놀이에 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헤이즈 부국장님, 오랜만입니다. 파커 대령, 상황이 어떤가? 파커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황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차가 시내로 향하는 동안 파커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K2 전차 아십니까? 현대로템이 만든 한국산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도입했습니다. K9 자주포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인데 수십 문이 폴란드에 들어와 있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전차, 자주포, 로켓, 그리고 이번에 전술 차량까지. 한국산으로 4번째입니다. 저는 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차까지 한국산이라고? 네. 왜 아무도 안 막았어? 파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조건을 미국도 유럽도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가격이 절반인데 납기는 3배 빠릅니다. 유럽 무기는 주문하면 3년을 기다려야 해요. 한국은 6개월 안에 실물을 보내줬습니다. 6개월? 러시아가 옆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한테 3년 기다리라고 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커의 말이 맞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고 폴란드는 바로 그 전쟁의 옆집이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3년 뒤에 배달해 준다고 하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폴란드 국방부 건물은 바르샤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회색 돌벽에 폴란드 국기가 걸려 있었고 입구에 무장한 헌병 2명이 서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긴 탁자 건너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카롤 비엔코프스키, 폴란드 국방부 군수조달국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은퇴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가 군인이었습니다. 등이 곱고 어깨가 반듯했어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롤 국장님,
리처드 헤이즈입니다. 상무부에서 왔습니다. 카롤이 악수를 받으며 말했어요. 영어가 유창했지만 폴란드식 억양이 묻어 있었습니다. 헤이즈 부국장님, 미국 분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예상하셨다고요? 카롤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미소라고 하기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44억 달러짜리 계약에서 미국 업체가 빠졌는데 워싱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만 예상보다 늦게 오셨네요. 독일은 사흘 전에 왔다 갔습니다.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한국산입니까? 카롤이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직접 보시게 됩니다. 내일 동부 시험장에서 나토 합동 시연회가 있어요. 미국 차, 독일 차, 터키 차, 한국 차. 네 나라 전술 차량을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합니다. 14개국 관계자가 참관하고요. 직접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보시면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카롤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파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뭐야? 미국 상무부 부국장이 왔는데 15분이야? 파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폴란드가 달라졌습니다. 부국장님. 예전 같으면 미국에서 누가 오면 반나절은 의전을 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빅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리처드, 나 내일 아침 바르샤바 도착이야. 시연회 같이 가자. 내가 GDL 본사에서 JLTV 최신 사양서 들고 간다. 한국 차랑 나란히 세워놓으면 답 나와. 5억짜리 명품이랑 1억짜리 짝퉁 비교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빅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도 그 자신감에 기대고 싶었어요. 하지만 카롤 비엔코프스키의 그 차가운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아 군용차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공식 명칭은 KLTV. 한국에서는 현마라고 부른다고 돼 있었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말이라는 뜻이래요. 이름은 그럴듯했습니다. 스펙시트를 열어봤어요. 엔진이 3.0리터 디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3.0리터요? 우리 JLTV가 6.5리터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배기량으로 군용 전술 차량을 굴린다고요? 출력은 238마력. JLTV의 340마력에 비하면 낮았지만 험비의 195마력보다는 높았어요. 최고 속도 시속 132km. JLTV보다 빠릅니다. 항속 거리 640km. 한 번 주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대전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방탄형 기준 약 1억 7천만 원. 우리 JLTV 방탄형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3분의 1이에요. 같은 돈이면 JLTV 1,000대를 살 예산으로 현마를 3,000대 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27년을 이 업계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종이 위 숫자가 좋은 무기는 세상에 널렸어요. 실전에서 무너지는 것도 숫자가 좋은 무기들이었거든요. 소련이 만든 전차도 카탈로그 스펙은 훌륭했습니다. 실제로 전장에 나가면 시동이 안 걸렸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직접 보면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험비가 42년 동안 세계 최고였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만든 차가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그때까지 믿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올 거였습니다. 한국 차가 얼마나 부족한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빅터와 함께 이 계약을 뒤집으면 되는 거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카롤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보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말투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심장 한구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회색이었어요. 바르샤바의 11월 하늘은 디트로이트만큼이나 우울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양복 대신 방한 재킷을 꺼냈어요. 시험장이라고 했으니 야외일 거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빅터가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GDL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리처드, 준비됐어? 빅터가 서류 가방을 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JLTV 최신 사양서 들고 왔어. 방탄 등급, 서스펜션 데이터, 엔진 토크 곡선까지 전부. 한국차 스펙이랑 나란히 놓으면 5분이면 끝나. 빅터, 한 가지만 물어보자. 폴란드 국방부 군수국장을 만나봤어? 카롤, 그 사람 이름은 들었지. 아직 안 만났어. 왜? 그 사람이 보통이 아냐.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빅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리처드, 너는 너무 걱정이 많아. 폴란드가 뭐야?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돈 많이 쓰는 나라잖아. 그 돈을 어디서 쓸지는 결국 우리가 정하는 거야. 걱정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빅터의 자신감이 부러우면서도 카롤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시험장까지는 바르샤바에서 동쪽으로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길이 좁아지더니 양옆으로 자작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가을이 끝나가는 숲은 잎이 거의 다 떨어져서 하얀 줄기만 창백하게 서 있었습니다. 파커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러시아 국경까지 직선거리로 120km입니다. 빅터가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황량하네. 이런 데서 뭘 테스트한다는 거야? 전장이 황량하니까요. 파커의 대답에 빅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였지만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러시아 국경 120km. 그 숫자가 갑자기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장 정문에 도착하니 이미 차량 수십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각국 국기가 그려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폴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체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14개국 관계자가 온다더니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축제치고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참관인 대부분이 군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 군대의 다음 차를 고르러 온 거였습니다. 시험장 한가운데 넓은 시험 구역이 있었고 그 앞에 차량 4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미국 JLTV, 독일 이그로 터키 에저,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한국 현마. 저는 4대를 한눈에 훑어봤어요. JLTV가 가장 컸습니다. 덩치가 압도적이었어요. 모래색 도장에 미군 특유의 무골이 느껴졌습니다. 빅터가 JLTV 앞에 서더니 양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군용차지. 봐봐, 이 위압감. 이걸 보고도 한국차를 사겠다고? 독일 이그로도 상당했습니다. 각진 디자인에 독일 특유의 정밀한 느낌이 있었어요. 터키 애저는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첫인상은 작았어요. 다른 세대와 나란히 서 있으니 한 체급 아래처럼 보였습니다. 올리브색 도장의 높은 지상고, 내 바퀴가 떡 벌어진 자세. 나쁘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JLTV와 비교하면 경차와 SUV를 나란히 세워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차 앞으로 다가갔을 때 기아 엠블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형 안에 KIA 글자. 제 안에 텔루라이드에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로고였어요. 그 로고가 군용 전술 차량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빅터가 옆에서 킥킥거렸어요. 리처드, 저거 봐. 저 로고 봐. 내 아들 놈이 모는 소렌토에 붙어있는 거랑 똑같잖아. 저걸 군용차라고 내놓은 거야? 주변에 있던 몇몇 관계자들이 빅터를 쳐다봤습니다. 빅터는 목소리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동 시험이었어요. 코스가 보이더군요. 급경사 등판, 사선 주행, 침수로 통과, 비포장 고속 주행. 네 구간을 차례로 통과하는 겁니다. 순서는 추첨이었는데 JLTV가 첫 번째, 현마가 4번째로 뽑혔어요. 빅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우리가 먼저야. 기준을 세워놓으면 뒤에 나오는 놈들은 비교될 수밖에 없어. JLTV가 출발했습니다. 6.5리터 디젤 엔진이 포효하듯 울렸어요. 소리만으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급경사에 진입했는데 무거운 차체가 힘으로 밀어붙이며 올라갔어요. 중간에 바퀴가 두어 번 헛돌면서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결국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침수로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엔진음이 확 낮아졌습니다. 기침하듯 뚝뚝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물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나온 직후 잠시 멈칫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태블릿에 뭔가를 적는 게 보였어요. 비포장 고속 구간에서는 차체 전체가 덜컹거렸습니다. 2.7톤이 넘는 무게가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통통 튀는 게 맨눈으로 보였어요. 전체 완주 시간 7분 42초. 독일 이그로점 급경사는 무난하게 올랐지만 침수로에서 수심이 깊어지자 속도를 확 줄였습니다. 조심조심 건넜어요. 독일답게 안전하게 갔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비포장에서는 JLTV보다 안정적이었지만 속도 자체가 느렸어요. 완주 시간 8분 15초. 터키 애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경사 중간에서 한번 멈칫했고 침수로 통과 직후 경고등이 한번 깜빡였어요. 7분 58초. 그리고 현마. 출발선에 선 현마를 보는데 솔직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나간 세대에 비해 확실히 작았거든요. 빅터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거 보다가 졸리면 깨워줘. 현마가 출발했습니다. 3.0리터 디젤 엔진의 소리는 JLTV의 포효에 비하면 조용했어요. 하지만 급경사에 진입하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네 바퀴가 각각 따로 움직이면서 눈 덮인 비탈을 물어뜯듯 올라갔어요. 바퀴가 한 번도 헛돌지 않았습니다. JLTV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올라갔던 같은 경사를 현마는 직선으로 올라갔어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요. 꼭대기에 도착해서 멈추는 것까지 한 호흡이었습니다. 침수로 현마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바퀴가 완전히 잠겼고 차체 하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엔진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JLTV처럼 기침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물 밖으로 나온 현마의 차체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비포장 고속 구간. 여기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JLTV가 통통 튀며 달렸던 같은 길을 현마가 달리는데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바퀴 독립 서스펜션이 울퉁불퉁한 지면의 충격을 각각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시연이 끝나고 영상을 봤어요. JLTV 내부 영상에서는 카메라 자체가 심하게 흔들려서 화면이 뿌옇게 나왔습니다. 현마 내부 영상은 선명했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완주 시간 6분 38초. 네 대중 가장 빨랐습니다. JLTV보다 1분 4초 앞섰어요. 빅터의 팔짱이 풀려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동이 다가 아니야. 군용차는 총알을 맞아야 하는 거야. 방탄 테스트에서 진짜가 나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동성이 좋은 차는 세상에 많아요. 군용차의 진짜 시험은 총알 앞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후에 방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군의 방탄 평가는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다고 파커가 귀띔해줬어요. 보통 방탄 테스트는 장갑 일부분에만 사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폴란드는 다릅니다. 차를 거대한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빙빙 돌려가며 360도 전 방향에서 소총을 쏘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총알이 날아와도 안에 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전장에서 적이 정면에서만 쏘지는 않으니까요. 총 520발. 차의 앞, 옆, 뒤, 대각선. 전 방향이었습니다. JLTV가 먼저 올라갔어요.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금속이 금속을 때리는 소리가 시험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 발, 10발, 100발. 차체 표면에 총알 자국이 찍혀나갔습니다. 520발이 끝나고 평가관이 다가갔어요. 관통 7발. 합격 기준은 충족했지만 차체 외판이 여러 군데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함몰이라고 하는데 관통은 안 됐어도 안쪽으로 밀린 금속 파편이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함몰 부위가 14곳이었습니다. 빅터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합격이긴 했지만 화려한 합격은 아니었거든요. 독일 이그로점 관통 4발. JLTV보다 나았지만 역시 함몰이 9곳 발생했습니다. 터키 애저는 관통 11발. 기준 미달이었어요. 터키 측 관계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마가 턴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리브색 차체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탕, 탕, 탕. 금속이 금속을 때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어요. 100발, 200발, 300발. 차체 표면에 하얀 총알 자국이 별처럼 찍혀나갔습니다.
520발이 끝났습니다. 평가관이 다가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관통 0발. 520발 중 단 한 발도 차 안까지 뚫지 못했습니다. 함몰 부위를 확인했어요. 2곳, JLTV의 14곳, 이그로의 9곳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수치였습니다. 빅터가 말했습니다. 방탄 유리는 차체만 막으면 뭐해? 유리가 깨지면 끝이잖아. 방탄 유리 시험이 추가로 진행됐어요. 소총탄 3발을 전면 유리에 집중 사격했습니다. JLTV의 유리에 거미줄 모양 균열이 퍼지면서 3발째의 내부 코팅이 벗겨졌어요. 현마의 유리는 3발을 맞고도 균열이 한쪽에만 집중됐고 내부 코팅이 유지됐습니다. 빅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저를 진짜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각 업체 관계자들이 자기 차량 앞으로 갔어요. GDL팀은 JLTV 옆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합격이야. 수고했어 하는 분위기였죠. 독일팀도 비슷했어요. 서로 등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쪽을 봤습니다. 기아 엔지니어 4명이 현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520발의 총알 자국 하나하나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줄자로 함몰 깊이를 재고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관통 0발이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뭘 더 보는 겁니까? 통역을 통해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함몰이 2곳 발생했습니다. 함몰 깊이가 2.8mm입니다. 3mm가 넘으면 내부 충격파가 탑승자 흉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2.8이지만 0.2mm 여유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보강 설계를 추가해야 합니다. 520발을 다 막아놓고 합격 기준을 넘겨놓고도 0.2mm를 문제 삼고 있었어요. 저는 27년 동안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합격한 뒤에 불합격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서 스스로를 검증하는 업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 업체들은 합격하면 샴페인을 터뜨려요. 이 사람들은 합격해놓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파커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부국장님, 이게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험장 인근의 작은 호텔로 돌아왔어요. 빅터가 저를 밭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위스키를 2잔 시키더니 한 잔을 제 앞에 밀었어요. 리처드, 오늘 본 건 잊어. 기동이고 방탄이고 시험장에서 잘 달리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진짜 게임은 정치야. 무슨 뜻이야? 빅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일 카롤 비엔코프스키를 만난다. 단독 면담을 잡았어. 어떻게? 내가 누군데? GDL 유럽영업 부사장이야. 폴란드 국방부에 인맥이 없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 빅터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설득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경고야. 폴란드가 미국 차를 안 사면 미국이 폴란드를 지켜줘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잖아.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도 있고 F-35 정비 허브건도 있어. 나토 동부전선 증강 계획도 미국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그건 협박 아니야? 빅터가 정면을 봤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현실이지. 미국이 이 동네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미국의 방산업체를 걷어차면서 한국 놈들 차를 사겠다고?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저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빅터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나토의 기둥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시험장에서 본 게 자꾸 떠올랐어요. 520발을 다 막아놓고 0.2mm를 문제 삼던 엔지니어들. 침수로를 기침 한 번 없이 관통한 현마. 1분 4초. 그 차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빅터가 폴란드 국방부로 갔습니다. 저도 동행했어요. 카롤 비엔코프스키가 같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이 아니라 군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있었어요. 어제 시험장에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빅터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JLTV 사양서를 탁자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카롤 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JLTV는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전술 차량입니다. 이라크에서 검증됐고 아프간에서 검증됐고 미 육군이 현재 운용 중입니다. 카롤이 서류를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크로포드 부사장님, 어제 시험장에 계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결과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카롤의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서류를 내밀고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빅터가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카롤 국장, 핵심은 이겁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전선의 최전방이에요. 그 최전방을 지키는 건 미국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F-35 후속 지원, 연합훈련 예산.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워싱턴에서 옵니다. 빅터가 탁자 위에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산 차를 사겠다는 결정이 워싱턴에서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나라가 미국 방산을 걷어차고 한국 물건을 사겠다. 좋게 안 보일 겁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 일정이 재검토될 수도 있고 F-35 정비 허브 유치전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저는 빅터 옆에 앉아서 카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롤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안경 너머 눈동자가 빅터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빅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건 결국 복사품이에요. 싸구려 복사품. 미국 기술을 베끼고 미국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한 거예요. 시험장에서 잘 달리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장은 시험장이 아닙니다. 진짜 총알이 날아올 때, 진짜 지뢰가 터질 때, 그때 병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건 검증된 미국 차량뿐입니다. 한국 차에 폴란드 병사를 태웠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빅터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너무 나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싸구려 복사품이라는 말, 사람이 죽으면 이라는 말. 사업 미팅에서 할 수준의 발언이 아니었어요. 카롤이 움직였습니다. 안경을 벗었어요. 천으로 렌즈를 한번 닫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빅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크로포드 부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폴란드 역사를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빅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대답해 주시죠.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카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 있던 캐비닛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폴란드는 123년 동안 세계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프로이센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를 3번에 걸쳐 나눠 먹었어요. 123년입니다. 그동안 폴란드인은 폴란드어로 말하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프로이센이 허락해야 숨을 쉴 수 있었고 러시아가 허락해야 이름을 쓸 수 있었어요. 카롤이 빅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허락해야 우리가 무기를 살 수 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123년 동안 강대국의 허락으로 살다가 겨우 독립한 나라한테 허락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빅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카롤이 먼저 서류 묶음을 펼쳤어요. 이건 어제 시연의 결과입니다. 32개의 평가 항목 중 한국 현마가 2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동성, 방탄 성능, 연비, 정비 용이성, 가격 대비 성능, 환경 적응력. JLTV가 1위를 한 항목은 5개입니다. 적재 중량, 견인력, 최대 출력, 방호 등급 최상위 옵션,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카롤이 브랜드 인지도라는 단어를 말할 때 살짝 힘을 줬어요. 브랜드 인지도가 총알을 막아줍니까? 부사장님. 빅터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결정이에요. 한국차를 사겠다는 건 미국과의 동맹에 금이 가는 겁니다. 카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정치적 결정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 3,800만 명의 생존이라는 정치요. 러시아가 120km 밖에 있는 나라에서 병사 목숨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문제예요. 카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그리고 헤이즈 부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마의 엔진은 미국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속기도 한국산이에요. 서스펜션도 한국산이고 방탄 장갑도 한국산입니다. 미국의 재수출 승인이 필요한 부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헤이즈 부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부품이 없다. 재수출 승인이 필요 없다.
이건 제가 27년 동안 쥐고 있던 카드가 무효라는 뜻이었어요. 한국이 무기를 팔 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 무기 안에 미국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품 위에 미국의 수출 통제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마에는 미국 부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서명이, 제 부서가, 제 27년이 이 차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빅터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리처드, 저 인간이 미쳤어. 미국을 상대로 저렇게 나오다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빅터, 이건 미국을 상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123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뭐, 너까지 그쪽 편이야? 편이 아니야. 숫자를 보자는 거야. 32개 항목에서 27개를 이겼어. 520발 관통 0발이야. 가격은 3분의 1이야.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있어? 빅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치로 뒤집으면 돼. 기술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야, 리처드. 힘이 이기는 세상이야. 빅터가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저도 같은 말을 해왔거든요. 힘이 이기는 세상. 미국의 힘. 그런데 오늘 카롤 비엔코프스키가 보여준 건 다른 종류의 힘이었어요. 123년을 지도에서 지워졌던 나라가 가진 힘. 다시는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힘. 그 앞에서 미국의 방산 로비가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예정에 없던 일정이 잡혔습니다. 폴란드 육군 소령 에바 코발스카가 저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SAM 프로젝트 드론 방어 시험평가 책임자였습니다. 카롤이 배려한 것 같았어요. 빅터에게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만 온 거예요. 국방부 지하 1층의 보안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의 여성 장교가 서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군복 위에 발표용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헤이즈 부국장님, 에바 코발스카 소령입니다. 영어가 정확했어요. 억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발스카 소령,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바가 스크린을 켰어요. SAM 프로젝트의 전체 구성도가 떴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선을 따라 18개의 방공 배터리가 점처럼 찍혀 있었고 각 배터리에서 갈라진 화력 분대가 54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잇는 차량이 740대였습니다. 스크린 위의 숫자가 눈앞을 가득 채웠어요. SAN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4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18개 방공 배터리, 54개 독립 화력 분대, 740대의 차량. 이 중 약 420대는 폴란드산 대형 트럭입니다. 대공포나 무인 포탑 같은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역할이에요. 나머지 320대가 기아 현마입니다. 에바가 포인터로 화면을 짚었어요. 이 320대가 뭘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레이더 탑재 차량. 현마 위에 다기능 레이더를 올려서 시속 110km로 달리면서 하늘을 감시합니다. 달리면서요? 네. 한 자리에 멈춰서 감시하면 적이 위치를 파악해서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탐지해야 합니다. 에바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둘째, 전자전 차량. 드론이 조종사에게서 받는 신호를 교란해서 스스로 길을 잃고 추락하게 만드는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총을 안 쏘고 드론을 떨어뜨리는 거죠. 셋째는요? 셋째, 로켓 발사 차량. 레이저로 유도되는 소형 로켓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군 헬기에서 쓰던 무기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잡는데 효과가 확인됐어요. 넷째, 중기관총 차량. 다섯째, 드론 요격 드론을 발사하는 차량까지 있습니다. 에바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훈련 영상이었어요. 현마 3대가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마 위에 레이더가 회전하더니 알림음이 울렸어요. 드론 탐지. 바로 뒤따르던 두 번째 현마에서 전자전 장비가 가동됐습니다. 드론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마에서 소형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탐지부터 격추까지 걸린 시간이 화면 오른쪽 구석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17초.
이 세 대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시속 100km 넘게 달리면서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이건 차가 아니었습니다. 달리는 방공 시스템이었어요. 코발스카 소령,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JLTV로 같은 임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바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같은 레이더 장비를 JLTV에 올리면 차량 총중량이 한계를 넘깁니다. 속도가 시속 65에서 70km까지 떨어져요. 현마의 시속 110km와 비교하면 40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40km 차이가 전장에서 뭘 의미하죠? 에바가 저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병사의 목숨입니다. 드론이 분속 2km로 접근할 때 40km 속도 차이는 재배치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JLTV는 드론이 경로를 바꾸면 따라가지 못해요. 현마는 따라갑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에바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마의 변형 목록이었습니다. 현마는 같은 차체의 임무에 따라 장비를 바꿔 탑재합니다. 레이더 차량, 전자전 차량, 로켓 차량, 중기관총 차량, 정찰 차량, 통신 차량, 구급 차량, 박격포 차량, 총 14가지 변형이 있어요. 같은 엔진, 같은 변속기, 같은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정비병은 한 종류만 익히면 320대를 전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에바가 스크린을 끄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로소마크 공장에서 현마가 직접 조립되고 있습니다. 전시에 한국에서 배가 못 오더라도 폴란드 땅에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차량은 현지 생산을 제한했습니까? 에바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측은 완제품 수출만 제한했습니다. 현지 생산 제한은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서 팔겠다고만 했고 한국은 만드는 법까지 나눠주겠다고 한 거예요. 전시의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완제품과 자기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 123년을 남의 허락으로 살았던 나라가 어떤 쪽을 고를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에바가 말했어요. 헤이즈 부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3년 전에 한국 포천에서 현마 시험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영하 28도에서 시동 시험을 했어요. 예열 없이 시동이 걸렸습니다. 사막에서도 시험했습니다. 아랍의 모래가 기존 필터를 막아서 엔진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부품을 수리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장착했습니다. 8개월 뒤에 제 시험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어요. 고장이 났는데 새 시스템을 만들어서 달았다고요? 네.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나라의 환경에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군인으로서 이 차를 평가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성능은 숫자로 나와요. 숫자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태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파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오늘 나토 시연회에 참관했던 14개국 중에서 체코와 루마니아가 현마 도입 검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연회가 끝난 직후요. 발트 3국도 관심을 표명했고 영국까지 기아 군용차 교체 사업 입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폴란드만이 아니라는 거군. 네, 폴란드가 문을 열면 동유럽 전체가 따라갑니다. 체코가 보고 루마니아가 보고 발트 3국이 보고 있어요. 도미노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 증가율. 최근 4년간 한국 방산 수출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방산 수출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폴란드에만 한국이 넣은 무기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 그리고 이번 현마까지 4종류였습니다. 한 나라의 육군을 한국산 무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빅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워싱턴 본사에 전화한다. 국무부 라인으로 압박을 넣을 거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저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또 들렸어요. 미국이 만들면 세계가 줄을 선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 앞에 줄을 서 있는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배기량 3.0리터짜리 한국 자동차 회사가 만든 차 앞에 14개 나라가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은 숫자들을 봤습니다. 5조 8천억 원,
740대, 320대, 관통 영발, 시속 110km, 14개의 변형, 17초, 숫자 하나하나가 제가 27년 동안 믿어온 세계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폴란드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체코가 따라가고 루마니아가 따라가고 발트 3국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미국 부품이 없으니까요. 제 수출 승인권이 먹히지 않으니까요. 제 27년짜리 카드가 이 작은 올리브색 차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된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검었어요. 120km 너머에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어딘가에 카롤 비엔코프스키가 있었고 에바 코발스카가 있었어요. 123년을 지도에서 지워졌던 나라의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하늘을 지킬 방패를 고른 거였습니다. 그 방패 위에 기아 엠블럼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보고서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르샤바에 머무는 동안 빅터는 매일 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워싱턴 본사, 국무부, 의회 군사위원회 보좌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라인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혼자 움직였어요. 폴란드 방산 전시회장에 갔고 현마가 조립되고 있는 로소마크 공장 외부까지 가봤습니다. 공장 정문에 폴란드 국기와 한국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두 깃발이 바람에 같은 방향으로 펄럭이고 있는 걸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관리해 온 세계에서 저 태극기는 항상 미국 아래에 있었어요. 미국이 허락하면 올라가고 미국이 막으면 내려오는 깃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태극기는 미국의 허락 없이 나토 회원국의 공장 위에 걸려 있었어요. 계약 서명식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빅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호텔바에서 만났거든요. 빅터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캐시미어 코트를 의자에 걸쳐 놓고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터 크로포드는 넥타이를 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빅터. 앉았습니다. 빅터가 위스키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국무부가 움직이지 않았어. 의회도 마찬가지야. 다들 같은 말을 해. 폴란드가 한국차를 사는 건 막을 명분이 없다고. 명분이 없다? 미국 부품이 없으니까. 제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니까. 무역법상 제재 근거가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빅터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리처드, 나 이 업계에서 22년이야. 처음이야. 한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빅터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미국을 지키려고 한 거였으니까요. 방법이 틀렸을 뿐이에요. 협박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빅터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명식 안 가? 빅터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서 뭘 해? 내가 진 걸 구경하러? 나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워싱턴 돌아간다. 빅터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 가지만 말해줘. 내가 봤잖아. 저 한국차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진심으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빅터, 차가 대단한 게 아니야. 차 뒤에 있는 시스템이 대단한 거야. 520발을 막아놓고 0.2mm를 문제 삼는 엔지니어들. 고장나면 부품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새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는 회사. 완제품만 팔겠다는 게 아니라 사는 나라 공장에서 직접 만들게 해주는 구조. 우리는 그런 걸 제안한 적이 없어. 빅터가 저를 봤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위스키를 마저 마셨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끝난 거 아냐? 하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불도저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빅터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방부 대회의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양쪽 벽에 폴란드 역대 영웅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면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명할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그리고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 대표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석 맨 뒷줄에 앉았어요. 폴란드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공식화합니다. SAM 프로젝트 44억 달러. 유럽에 이런 규모의 통합형 지능 드론 방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존재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칠 수가 없었어요.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씩 테이블 앞으로 나가 문서에 서명했어요. 카롤 비엔코프스키가 군수국장으로서 폴란드 측 실무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카롤의 얼굴에 감정이 스쳤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123년을 지도에서 지워졌던 나라의 관료가 자기 나라를 지킬 방패에 서명한 순간의 안도. 그 표정을 보는데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이익을 지키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롤의 그 안도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앞에서는 국적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카롤이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참관석 뒷줄까지 일부러 온 거였습니다. 헤이즈 부국장님, 카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카롤이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부국장님,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무슨 오해요?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패트리어트도 필요하고 F-35도 필요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카롤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누군가의 사업 이익보다 앞에 둔 것뿐입니다. 32개 항목에서 27개를 이긴 차를 두고 정치적 이유로 5개를 이긴 차를 살 수는 없었어요. 그건 병사들에 대한 배신이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카롤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이 워싱턴에 돌아가서 쓸 보고서가 있다면 이것만 적어 주십시오. 폴란드는 미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병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카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에 사람이 거의 빠져나간 뒤에야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에바 코발스카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이즈 부국장님, 내일 로소마크 공장에서 첫 현마 조립 라인이 가동됩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내일 돌아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요. 에바가 물었어요. 어떤 보고서요? 진실을 쓰는 보고서요. 에바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카롤의 차가운 미소와는 다른 따뜻한 미소였어요. 부국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정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진실을 쓰는 보고서가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거요. 에바가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짧은 단발머리가 복도의 형광등 아래서 흔들렸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 러시아 국경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막는 방패를 시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목숨이 제가 쓸 보고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르샤바 공항. 출국장으로 가는 길에 면세점 옆을 지나가는데 TV가 켜져 있었어요. 폴란드 뉴스였습니다. 폴란드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화면에 뜬 영상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현마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부의 어딘가를 질주하는 올리브색 전술 차량. 차 위에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고 뒤를 따르는 차량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어요. 영어 동시 자막이 한 줄 보였습니다. Poland's new shield against the drone. 폴란드의 새로운 드론 방패. 그 방패의 화면 한 구석에 기아 엠블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까지 9시간. 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나토 경전술 차량 시장의 구조적 전환 미국 방산 수출 통제의 한계와 대안. 서론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27년 동안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쓸 줄은 몰랐어요. 미국 방산의 한계라니.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현마에는 미국 부품이 없었어요. 제 서명이 필요한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미국 차의 3분의 1이었고 방탄 성능은 미국 차를 넘었어요. 기동성은 비교가 안 됐고 현지 생산까지 제한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막으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건 제 부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디트로이트 AM 제너럴 공장에서 38년을 일한 프랭크 헤이즈.
첫 험비가 공장에서 굴러나오던 날 환하게 웃던 아버지. 미국이 만들면 세계가 줄을 선다. 아버지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42년 동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험비가 60개국에 팔렸고 미군의 발이 되어 주었고 세계 최고였어요. 하지만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폴란드는 123년을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겨우 37년 전에 진짜 독립을 되찾은 나라예요. 그 나라의 하늘이 뚫렸을 때, 12억짜리 미사일이 민가 지붕에 꽂혔을 때 그들이 필요했던 건 미국의 위신이 아니었어요. 병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였습니다. 520발을 막아내고 0.2mm를 문제 삼는 엔지니어가 만든 차. 시속 110km로 달리면서 드론을 잡는 차. 가격은 3분의 1이고 사는 나라의 공장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차. 그 차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 차를 만든 회사가 기아였습니다. 노트북 옆에 놓아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디트로이트 교회 집 거실에서 찍은 건데 아버지 뒤로 벽에 걸린 험비 사진이 보입니다. Made in America, Trusted by the World.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험비는 42년 동안 세계 최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조립 라인에서 한 땀 한 땀 만든 그 차는 이라크의 모래 위를 달리고 아프간의 산길을 오르고 60개국의 병사들을 지켜줬어요. 아버지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토의 동쪽 국경을 달리는 건 아버지의 험비가 아니라 한국 기아가 만든 작은 전술 차량입니다. 그 차의 등 위에 레이더가 돌아가고 전파방해 장비가 신호를 끊고 로켓이 하늘을 향합니다. 520발의 총알에도 사막의 모래에도 영하 28도의 추위에도 멈추지 않았던 그 차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보고서에 이 문장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개인 감정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따로 저장했어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로요. 보내지 못할 편지. 아버지는 미국이 만들면 세계가 줄을 선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줄을 서는 곳이 달라진 겁니다. 체코가 줄을 서고 있고 루마니아가 줄을 서고 있고 발트 3국이 줄을 서고 있어요. 영국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줄의 맨 앞에 기아, 엠블럼이 붙은 올리브색 차가 서 있어요. 비행기가 대서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어요. 아래에 바다가 있을 거였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5조 8천억 원, 320대, 관통 0발, 시속 110km, 17초, 32개 항목 중 27개 1위, 14개국 참관, 체코, 루마니아, 발트 3국, 그리고 0.2mm.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카롤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병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에바의 말도 들렸어요. 진실을 쓰는 보고서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 미국이 만들면 세계가 줄을 선다. 세 사람의 말이 비행기 엔진 소리 위에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말도 맞고 카롤의 말도 맞고 에바의 말도 맞다는 거요. 다만 세계는 하나의 답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요. 미국이 만들면 세계가 줄을 서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 곳에 세계가 줄을 서는 시대가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줄의 맨 앞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기아의 군용차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전신인 아시아 자동차 시절부터 군용 지프를 만들어 왔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현마가 나왔고 그 현마가 지금 나토의 동쪽 국경을 달리는 방패의 다리가 됐습니다. K2 전차가 수조 원짜리 대형 계약의 간판이라면 현마는 조용히 2,400대를 넘기며 유럽 군대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더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물론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의 기술 이전 요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유럽 내부의 정치적 변수도 만만치 않아요. 장밋빛만 펼쳐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러시아가 옆에 있는 한 폴란드는 계속 무장할 거예요. 방향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나토의 동쪽 국경선을 따라 한국산 바퀴가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전차도 미사일도 아닌 기아 자동차가 만든 작은 전술 차량. 그 차의 등 위에서 레이더가 돌아가고 전파방해 장비가 신호를 끊고 로켓이 하늘을 향합니다.
520발의 총알에도 사막의 모래에도 영하 28도의 추위에도 멈추지 않았던 그 차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동날 닿습니다. 감사합니다.